근데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미리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인터뷰를 봐서도 그렇고 느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강한 메시지가 그렇게 아주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이분 스타일 자체가 뭐 이렇게 그쵸. 아주 그런 이야기를 세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검찰개혁에 대한 아주 의지를 그 면면이 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뭐 첫 인터뷰 하기 전에 이제 여쭤봤을 때 첫 대답이 좀 세서 저도 놀라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었었는데 네. 아마 국장은 이전에 조 장관님 인터뷰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대로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뭐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는 대목이 특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게 늘 개혁이라는 그 대목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녹취록을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 우리 장희로 팀장이 진행을 하고 또 이제 후배 기자가 와서 이렇게 막 쳤거든요. 나경희 기자가. 네, 나경희 기자가 치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야, 너 녹취록 바로 날 것 그대로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봤는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법학자라서 항상 이제 워딩이랄지 이런 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렇게 세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항상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뭐 답변 들으시는 거 알겠지만 기자회견 할 때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호하기도 하고 센 멘트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한 게 장희로 기자한테 지면에 숨소리까지 담아라. 다 담아라. 그래서 지면 자체를 저희가 확정을 못했어요. 왜 마감이 늦어진 이유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들리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어떤 댓글 봤는데 숨소리까지 담으라 그랬더니 진짜 갑자기 기사에서 조 장관님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시 정도에 오후 5시 정도에 마감날 보면 이렇게 배열표라고 짜거든요. 뭐 이렇게 언론계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짜서 이 지면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장희로 기자한테 80쪽을 다 줄 수 있다. 저희 책 한 권이 80쪽이거든요. 80쪽을 다 줄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숨소리까지 담아서 다 써봐라. 그래서 지면 자체를 확정을 못했어요. 듣는 장희로 기자는 부담이고 나머지 기자는 만세를 불렀을 기다렸죠.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 10시에 이제 이 원고를 확정해 보고 200자 원고지 한 103쪽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면에 앉혀보니까 13쪽, 13쪽 정도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좀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면으로 담으라는 이유가 워딩, 말 자체가 버리기 아까울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제 취임사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제 그 취임사라는 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 본인의 어떤 의지, 이게 다 담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전임 박상기 전 장관님도 그렇고, 조국 장관님도 그렇고, 각각 이제 취임사에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미완의 검찰개혁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왜 미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취임사 관련한 댓글들을 보니까 어쨌든 저는 독자들 대신 좀 물어준 사람이고 저도 좀 궁금했죠. 궁금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댓글 보다 보면 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떤 정부보다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취임 초기에 어쨌든 지지율이 되게 고공에 있을 때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전임 장관은 대체 뭐 했냐? 그거 이제 저희가 지난 거에 실었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조밀하게 들여다보면 박상기 전 장관, 그다음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 이게 사실은 약간 삼각편대처럼 딱 짜여져서 그러니까 입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관련된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준비와 협의를 하는 그 밑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왔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인사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사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조 장관님도 검찰개혁 같은 과제가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다. 더뎌 보이더라도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뭐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자기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검찰개혁한다 그러면 딱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해산, 그러니까 해체, 뭔가 이게 화끈한 조치. 저 예전에 막 해결 해산 해산 막 이런 이러잖아요. 걸 이렇게 하는데 음. 이 방식이 그러니까 조 장관 말에 따르면 약간 억압적 방식이다 그런 그렇죠. 거는 예. 그래.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네, 보기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초기부터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놔야 음. 된다라는 말을 좀 하셨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음.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하는 거랑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이게 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어쨌든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그때 당시에 검찰이랑 경찰한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개혁 대상이어야 될 사람들한테 너네가 그럼 직접 한번 합의해볼래?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제일 좋은 그림인 거잖아요. 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네. 조정안을 만들어 온다는 게. 그런 시도는 이제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짚어봤죠. 그쵸. 지난 시간에.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를 너무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문재인 정부는 이제 취임 초기부터 해서 준비를 하셨던 건 거죠. 네.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 식으로.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렇죠. 양 당사자 이제 그때는 이제 양 당사자 검찰청과 경찰청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두면 네, 네.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면 둘 사이 합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체와 뭐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이제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었었죠.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소위 네. 말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논리대로 이제 말 그래 토론을 붙이면 네, 네, 합리적인 네.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양 기관에게 맡겨보니 이 기득권으로 또 해가지고 싸우면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있으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신 거죠. 권력 기관은 셀프 개혁은 전혀 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그 문재인 기민의 검찰을 생각한다. 요 책에도 아주 그 네.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낙연 국무총리, 네.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경찰청의 네. 예청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양 기관에 맡기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면 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특히 전임 총장인 문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검찰에 패싱당했다. 법무부가 주도한 이제 그런 했는데 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도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이라는 게 법무부 외척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수장이 법과 제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건 합의하는 과정은 양 오히려 기관에서 맞는 거죠. 의견이나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겠지만 주도하지는 그렇죠. 않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근데 보면 이제 공수처 신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도 크게 반발을 일으키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제 뭐 조국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공수처 부분에서 반발하지 않는다는 대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에 견제하는 기관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참여정부랄지 이럴 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하지만 이 공수처 논의가 거의 10년 이상이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진행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동안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검찰과 관련된 다양한 게이트,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맞아. 정은호 게이트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는데 스스로 검찰 개혁할 기회 있었죠. 하지만 못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 기관에 이렇게까지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이 일궈낸 부분이에요. 그걸 읽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겁니다.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민사회 또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고 말이 빨라져서 네. 더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건 쉽지 않다라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낱낱이 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수처는 찬성하시는 이 문무일 전 총장이나 네. 윤석열 총장도 이제 수사권 조정안을 대놓고 찬성하진 그 부분에 않으세요. 대해서 예.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의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는 말하게 됐죠. 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아, 그리고 존중하지만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게 검찰 수장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이게 공식 대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아까 국장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공수처보다는 좀 오래 걸렸던 거고요. 이제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뭐 반대하는 의미로 뭐 검사와의 대화 같은 것도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것 그랬죠. 같고 네. 2005년에도 이제 그 공판 중심주의 그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평검사회들이 전국적으로 막 다 소집돼가지고 반대하는 막 이런 일종의 집단항명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검찰을 생각한다 책 보면 거기서 이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때는 정말 너무 괘씸해서 네. 뭐 그러니까 집단항명을 한 거면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미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트랙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또 검찰을 자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회고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제 조국 장관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짚어 주셨습니다. 네네네. 인터뷰 책 사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아, 궁금하니까 좀 털어요. 잘 나옵니다. 예. 아, 얄밉네, 좀. 네. 참 검찰스럽네, 사람들이. 그래요. 어쨌건,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검찰의 어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독점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많았고, 검사가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반발을 못 하는 게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다양한 검찰의 약간 내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폰서 검사 문제랄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입법을 위한 시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의 과정이 좀 무르익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조금 짚어볼까요, 우리가? 예. 그 공수처가 정부 출범 전부터 이 박범계, 이용주 의원이 의원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렇죠. 그게 2016년이죠. 그렇죠. 2016년에 사실은 고 노회찬 의원안이 먼저 좀 나왔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사실은 박범계, 이용주 의원안이 의미가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네. 같이 냈다는 냈다는 게 예. 공동으로 그렇군요.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거를 좋은 예였던 거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론화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난번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한 350건 가까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한 번도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인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니까 같은 자기 범죄를 자기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기소를 한 건도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처가 생기면 피의사실 공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그래서 이제 검찰 고위 간부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한 명이라도 기소가 된다면 이거 뿔이 뽑힐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렇죠.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네. 이제 요런 게 그동안 약간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약간 내부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손방망이 처벌하고 제 식구 감싸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같은 경우도 기소 안 하고 반면에 이제 경찰 피의사실 공표는 입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수처도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처 같은 경우도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네. 검찰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입법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늘 막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국회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조국 장관도 정확하게 거예요. 짚어주셨거든요. 우리 장희로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네. 본회의 시점을 놓고도 의견들이 여러 있는데 일단 조 장관 같은 경우는 1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셨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게 총 3가지인 거잖아요. 일단 네. 전제가 선거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고, 음. 이제 그 다음에 공수처, 또 그게 돼야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건데, 일단 뭐 선거법이 안 되면 그 다음도 쉽지는 않을 수 있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조 장관 말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 장관이 짚어준 것 중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 본회의를 가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조차 이제 통과를 못했고 그렇죠. 법문이 국회에서 막혔어요. 네, 이게 어쨌든 조금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의미는 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입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면 네. 또 4월에 총선인데 그 전에 네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했더니 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총선 이후까지는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게 이제 당장은 좀 먼 미래고 네. 근데 어쨌든 지난 2년 반이 이 두 가지 안을 입법 트랙에 태우는 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어떤 로드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겨운 과정을 지금 본회의까지 이제 그렇군요. 가게 된 거예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뭔가 문제를 신속하게 그쵸. 해결하길 딱 눈에 바랐지만 보이게.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긴 로드맵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패스트트랙까지 해왔다. 예. 준비하고 올라탔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여정부의 그 검찰개혁을 이제 좀 복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이 당정청 협조가 부족했던 점도 그때 굉장히 뼈아픈 그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강금실 장관 예. 당시 이제 참여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이랑 뭐 당시 이제 천정배 의원이랑 네. 이제 또 여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랑 이렇게 약간 세 분이 그리는 그림이 같은 목표는 있었지만 조금씩 좀 달랐던 거고 내용이 좀 공유가 안 됐던 거고 네, 서로한테 네. 약간 서운해하면서 삐그덕 하다가 결국 이제 좀 못하고 그렇죠.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와서 그때의 어떤 실패의 경험이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온 거고 네. 그게 이제 당정청 협의를 되게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나쁘진 않긴 하죠. 거기다 또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그 당과 소통 같은 경우도 또 맡아서 하셨던 그러니까요. 거고.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관의 개인적인 의지, 힘으로 강한 할 수 의지로 있는 할 게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도 이 필요성을 좀 고민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어쨌든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될 거고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네. 이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건이 뭐 2건씩 올라간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수정안 만드는 과정에서 또 법무부가 아마 그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수처는 이제 2개 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백혜련 의원안하고 권은희 의원안이 그렇죠, 올라가 있어서 네. 이게 토론회 좀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법무부에서 조언을 또 그러니까 정부안을 또 그러니까 조언을 해야만 또 수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우리 지난 참여정부 때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고국장이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다 알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면 가장 큰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통제 지휘권을 놓으면 스스로 독립을 할 거다. 그동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부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정청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겁니다. 검찰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목격했듯이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 됐든지 간에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그 뭐 자서름 비슷하게 남겼던 게 제도화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미련한 짓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제도화 포인트가 2가지 노 전 대통령도 꼽았던 게 수사권 조정 문제, 공처 설치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도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간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이후로 검찰,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검찰 권력의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우리 동시대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구분응선을 넘었긴 했지만 이제 이 고비를 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를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는 게 참 제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좀 재밌는 시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검찰을 조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취재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취재한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조금 취재했기 때문에 좀 취재하면 아는데 말을 네. 잘 못하거든요. 지금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잖아요. 나 아유, 깜짝 수사 잘한다. 윤석열 총장 임명될 때 얼마나 반대하고 막 이 사람 총장 되면 난리 날 것처럼 그러더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이제 응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의 생리를 아마 그쪽에서 잘 알 텐데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인 별개 사건을 수사할 때 동수처벌 원칙을 거의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당의 실세를 한 명을 처벌을 하면 야당의 의원을 한 명을 처벌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소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소환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소환 대상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아마 제가 짐작하는데 곡소리 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모두 다 넘겨라. 이제 우리가 하겠다. 검찰에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곡소리 날 겁니다. 조만간 있으면. 그럼 근데 이게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에 주도권을 주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국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건데 하실 수 있는 말이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거다. 뭐 이거 언급하셨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그쵸. 저는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검찰, 정치 검찰,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검찰의 행태는 수사 가지고 항상 어떤 그 액션을 하거든요. 네네. 아마 곡소리가 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 응원하듯이 그때도 응원을 할까요? 본인들한테 칼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늘상 국장 편지에도 얘기하고 했던 게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정치의 사법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 중간에도 나오는데 조 장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선출되지 않는 검찰 고소고발장 들고 검찰청으로 갑니다. 가서 사진 찍고 검찰한테 판관 노릇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소위 말하면 검찰공화국, 소위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그렇죠.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건 검찰, 우리가 목줄을 지어야 할 검찰에 꽃놀이패를 쥐어진 건데 그건 이제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야당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지금 조만간 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갑니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로.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도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이제 길게 보면 자유한국당도 저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그 법안 안에서 자유한국당 안을 내면 되는 거죠. 네네. 논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가 있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안을 통과를 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당도 사는 길이고 야당도 사는 길이고 결국에는 검찰도 사는 길이고 우리 유권자,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거고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메시지도 저는 이 연장선에서 좀 검찰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에요. 사실 이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정말 부패하기 쉽다라는 게 뭐 조 장관의 일관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국민이 부여하는 힘이잖아요. 국민의 힘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의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늘 답답한데 그리고 늘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병폐가 아닐까요? 사실 이게 정치가 법에 그러니까 정치 문제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법의 영역으로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무자르듯이 일도양단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협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뭔가 죄 아니면 뭐
그러니까 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타협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음. 항상 가운데서 타협점이 친구끼리 있는데 싸워도 그렇잖아요. 이게 수사의 형태로 가고 재판의 형태로 가면 음. 유무죄거든요. 양쪽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치가 실종된 거고 민주주의 과정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죠. 조국 장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네.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인터뷰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최종 판단을 검찰이나 이제 법원으로 이제 이 전가하는 어떤 민주주의 원리에 쳐볼 때 사실 이렇게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것은 그쵸. 적절하지는 네. 않다. 우리 예. 이야기한 대로 좀 서로 이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가 이제 대화 타협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모두가 다치고 그렇죠. 모두가 이기는 승자도 없고 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또 검찰이 수사권과 그렇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더 힘을 갖게 네. 되는 거죠.